네, 정치도드림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시사일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화제의 인물은 하태경 의원입니다. 해운대를 떠나서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출입하는 곽우신 기자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100% 자의가 아니죠. 아니겠죠. 네. 일단 하태경 의원도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했다면서요. 네, 뭐 본인도 인정을 했고 사실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본인의 순수한 의지만으로 한 가능성은 거의 없죠. 특히나 뭐 삼선 중진이고 해운대갑이 뭐 그렇게 그냥 물론 모든 지역구가 중요합니다만 평범한 지역구도 아니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태경 의원의 이번 결단을 뭐 폄훼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혀. 당의 이해관계도 좀 맞아떨어졌고 하태경 의원 본인의 고민과도 좀 타이밍이 적절하게 교차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나름의 결심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태경 의원의 고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운대갑에서 하태경 의원이 또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하태경 의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든지 와라 경선하면 내가 이길 자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저희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되게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태경 의원에게 경선 기회라도 주어지면 다행인데 경선 기회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해운대갑이 뭐 전략공천 지역 갑자기 찍힐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자리 비워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비워줘요? 아니 지금 뭐 20명이 내려온다, 30명이 내려온다, 50명이 내려온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용산 사람들? 네, 그렇죠. 뭐 이것도 검사 공천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설왕설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해운대갑 지역구에서 본인이 그렇게 떠밀려 가지고 뭐 내쫓기듯이 가는 모양새보다는 이런저런 고민도 있고 본인이 소신도 있고 예전에 얘기했던 것도 있으니 모양새 좋게 명분도 챙기면서 수도권에 도전해 보겠다. 마치 지금 그 민주당에서 홍익표 의원이 서초울 도전장을 내밀면서 가져갔던 그 이미지를 본인도 좀 선점하는 효과를 갖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제 하태경 의원이랑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자기의 고민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만든 흐름을 어떤 식으로 당내에 좀 이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이제 공천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보다는 용산에 더 그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지점을 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하태경 의원 지역구의 경쟁자로 이제 이름을 꼽히는 게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지난 선거에서 경쟁을 했던 사이입니다. 이제 그리고는 앞서서는 해당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었는데요. 이 인사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이제 검사 출신의 이제 찐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연설 때 친구인가 그렇게 되나요? 네, 실제로 이제 서울대 학번 동기이고 그리고 40년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된 이제 변제 방안에 대한 비판들이 많을 때 네. 석 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일본에다가 악다구를 쓰면서 사과를 받아야 되냐라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비판을 받고 이제 악다구라는 표현은 삭제를 하긴 했었는데요. 여튼 윤 대통령과 굉장히 결을 맞추고 또 힘을 실어주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하태경 의원의 선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당의 요청이 한 달 전에 있었다라면 당의 누구냐 도대체. 그리고 그럼 그 요청이 하태경 의원에게만 들어갔겠느냐. 요 얘기가 이제 당연히 뒤에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당에서 지금 여러 지역구들이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사고당협이 정리가 안 된 곳도 많고 도전자들이 겹치는 곳도 있다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 여기저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들었던 곳은 마포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마포갑 같은 경우에도 원래 노웅래 의원의 지역구인데 조정은 의원이 나오겠다고 한 데 아니에요? 조정은 의원도 일단 마포갑 도전 의사를 예전부터 밝혀왔었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최승재 의원이 그 노웅래 의원 사무실 바로 요 길 하나 건너면 있는 곳에 바로 크게 현수막 걸어놓고 사무실 차렸습니다. 현 그 비례의원?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용호 의원도 마포갑 도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럼 조정훈 의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도전 의사를 밝힌 사람만 여야 합쳐가지고 현역 의원이 5명입니다. 마포 간만 하더라도요. 이야,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정은 의원이 시대전환에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합당을 하겠다라는 이 기자회견을 한 바로 그 다음 날이 최승재 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이었어요. 원래 잡아놓은 일정이었는데 최승재 의원 측에서는 이 조정은 의원의 합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어가지고 좀 의원실 측에서는 좀 많이 좀 당황스럽고 분노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전에 당에서 이 조정은 의원의 합류 이벤트가 있기 전에 최승재 의원하고 이용우 의원 측에 마포간만 빼고 수도권 아무데나 찍어봐라. 이런 식으로 제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확인된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왜 거기만 빼라고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명확한 당의 이유가 설명되진 않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정은 의원이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당을 합당해가지고 온다고 하니 배려해줄 수 있으면 자료를 마련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식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닌가 제안이. 그러니까 이거 배려지 거래는 아닌 거죠? 뭐 조정은 의원 본인은 거래는 절대 없었다, 조건은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뭐 내막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최승재 의원이나 이제 이용 의원 측에서 예를 들어서 정확히 확답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최 의원은 마포가 도전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교통 정리가 마포에서도 어려웠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태경은 어디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도를 보니까 마포을 이야기가 또 있던데. 정청래 의원. 네, 그렇죠. 근데 마포를 이 김성동 전 의원이 이제 오래전부터 이렇게 그 맞아요. 투자를 현수막 자주 걸렸었어요. 그렇죠. 사실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게 민주당이 압승하는 과정에서도 그 전보다 표를 좀 더 얻은 상황인데 정청래 의원이 또 워낙 센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여기에 좀 맞불 성격으로 아예 당에서 좀 센 사람을 같이 붙이는 식의 대진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포을이 좀 어렵긴 하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하태경 의원의 말을 그냥 저희가 우선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어두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당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느냐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 의원도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장은 인연이 있는 곳이 이제 마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관악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악도? 예,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그 지역과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딜 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영남으로 돌려서 영남 물가리에 이제 물꼬를 트는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최대 관심사잖아요. 이거는 뭐 두 분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영남 물갈이가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를 좀 많이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텃밭에서 너무 오래 선수가 많이 쌓인 의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 알아서 좀 이렇게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의 이번 선언 이후로 당 지도부의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여러 방송이나 이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 때마다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하태경 의원의 이번 결단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회사가 좀 어려우니 근데 우리가 막 자를 수는 없으니까 명예퇴직 신청을 좀 받고 싶다. 너네가 좀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얼마나 영남권이 호응할까 이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지금 김기현 지도부의 그림이 막 굉장히 강해가지고 막 중진들을 상대로 압박을 넣어가지고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111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PK, DK 의원이 56명인데 3선 이상 중진이 16명 이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결국은 가장 이제 유명하신 분들 위주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윤핵관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차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과연 쉬울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10월 3일인가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그 의미심장한 글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톱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이제 스님과 만난 자리에서 네. 이제 발톱을 숨긴다 뭐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사실 여의도에서는 그 글의 의미가 뭐냐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궁금증도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으로선 지역구로 옮긴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왜요? 최근에 그 지역을 갔다 오신 분 그리고 저도 복수의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사상구 지역
빠삭하신 이제 정치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최근까지도 그 굉장히 지역 현안을 본인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플래카드를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붙여놓으셨다라고 해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지역에 본인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천으로는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말대로 당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그죠? 근데 자 여기서 그러니까 빙빙 돌리지 말고 누가 설계자일까요? 이 모든 판의 설계자요? 네. 아니 사실은 물론 이제 그분은 절대 뭐 그러실 리가 없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결국 용산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이 판을 설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용산에서 설계하는 판을 누가 대리해서 지금 의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용산의 신탁을 대리해가지고 지금 설파하고 있는 신관이 예를 들면 뭐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해가지고 소위 이제 친윤이라고 하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도 사실은 조각 모음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은 전체 큰 판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윤곽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태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략이라든가 판과 틀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개별 의원들도 이제 계산기가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당에서 요런 지역군 어때? 이렇게 옮겨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은 있지만 그게 지금 어떤 전략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좀 파악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하다고. 근데 조금 전에 영남 물갈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빼고 일단 김기현 대표부터가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결국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지점은 김기현 대표를 시발로 한 어떤 식의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기자가 아니 하태경 의원도 지금 해운대 떠나서 서울 험지 출마하는데 대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당연히 질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울산 그냥 출마해요 이럴 수 있나? 예, 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같은 전 대표와 같은 인사들이 끝없이 그런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김기현 대표라든지 그리고는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그리고는 또 이제 장제원 의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윤핵관으로 과거에 이제 꼽혔었던 권성동 의원 이런 분들한테 계속 험지를 출마해야 된다라는 식의 지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 본인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굉장히 좀 공고하게 되어 있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도 이제 강서구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질문을 했는데 하태경 의원의 결단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도 중진 험지 출마론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고 김 대표가 피했거든요. 본인이 어떤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었을 때 당장 반발할 중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보고 반발 떠나서 본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그러면은 울산을 버리고 다른 곳에 나와야 하나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만약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막 물갈이 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또 돌파구 중에 하나로 그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해봄직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낸 것들은 꽤 몇 번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지역구를 포기한다라는 식의 지역지 언론의 과다 해석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을 정도로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이미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 대표까지 했는데 본인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모양새는 누가 봐도 좀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까지 했다면 그거에 대한 어찌 본다면 반대급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총선 때만 되면 영남 물갈이가 나오니까 그죠. 하필이면 또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가 영남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당 지도부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있다 보니까 또 김기현 대표 본인의 거취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까지 같이 연동돼서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영남 물갈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제 뭐 권성동 이철규 의원 얘기했지만 강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동부권 물갈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는데요? 근데 이제 강원도는 사실 이제 의석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오히려 이제 또 영동 영서도 약간 이제 정서가 다르다 보니까 기본 영남을 중심으로 한 걸로 이제 조금 확장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중진의 험지 출마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이제 공천을 받기만 하면 이제 본선 경쟁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수월한 곳이기 때문에 그게 그런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수도권에서 것이죠. 중진이 별로 없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없죠, 그러다 거의. 보니까 예. 사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중도 확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직접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정당 체질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도권 중진 얘기하니까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된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이렇게 굉장히 만약에 종용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동작의 제도전을 아주 공고히 하려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든가 지금 분당에서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나 또 그 천에도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다 어차피 일단 도미노처럼 휩쓸려 가게 될 겁니다. 그렇다. 어차피 이제 중진이 한 도매금으로 언젠가는 이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수도권에서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당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지금 애매한 지역으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와중에 중진 차출론이 더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남권 중진을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수도권이 내보내겠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영남 중진들의 반론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고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수도권에 간다고 정말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게 핵심이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속내를 사실은 쉽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것도 근데 사실입니다. 사실 여야를 떠나서 총선 공천 국면만 되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려고 했는데요. 결국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정당이기보다는요. 사실은 본인이 원외에 있거나 초선 그리고 중진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의 결이 나뉘는 것이지 과연 정당으로 꼭 나뉘냐라고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진의 이해관계와 그리고 초선과 원외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지점에서도 이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야 워낙 이제 뭔가 이 그 승계되는 게 많으니까 논의를 치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10선 이런 다선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3선 하면 더 이상 뭔가 이제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뭔가 비춰지는 이 풍토. 이것도 좀 그러니까 좀 한국적 특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비난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근데 이제 그거 거꾸로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조로 현상 때문이냐 이것도 사실은 짚어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너무 그렇죠. 무게 잡고 다니는 뭐 이런 거. 예, 사실은 좀 선수가 쌓일수록 이제 뭐 지역구와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보다는 모두가 이제 소위 중앙 정치라고 하는 여의도에서 정무적인 어떤 것들에만 매달리게 되고 어차피 지역구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내가 좀 등한시하고 그러면 과연 지역구 국민의 대표로서 이 의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끊임없이 자꾸 물갈이 논의니 3선 이상은 좀 너무 많이 했니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의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마 근데 이 그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이건 아마 민주당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관련된 법을 이미 발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원외 소위 이제 친명계 그룹이라고 하는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이제 굉장히 포퓰리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중진들이 보여준 게 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만들이 결국 거기에 가닿아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게 지점도 조로 있습니다. 현상 얘기를 하니까 괜히 그 무게만 잡고 별로 뭐 의정 생산력을 안 보이고 이러니까 결국은 중진들이 이제 그 뭐 그러니까 눈을김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텃밭에서 몇 선을 한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전국적인 지명도는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하면서 정말로 국민들의 민생이나 실생활과 관련해서 훌륭한 의정 활동과 입법 활동을 했느냐 떠오르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오랫동안 금배지만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그 하태경 의원 그 서울 출마 이야기는 하태경 의원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혹시 정보가 샜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좀 돌았습니까? 근데 제가 파악했을 때는 막 이렇게 확고하게 돌았던 건 아니었고, 근데 그 전부터 수도권 출마도 고려 중이다란 정도의 이하 추측성 이야기들이 있긴 했습니다. 추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기자회견 언제 할 거니까 그 확정적으로 돼서 돌았던 거. 왜냐하면 그 아까 유성보 의원한테 질문 드렸는데 좀 약간 타이밍이 빨라서. 토요일 아침이 사실 좀 이례적인 그러니까요. 기자회견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니까 곡절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이제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내일 서울 광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제 투표일입니다. 구청장 보궐선거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끈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두 분께 이제 그 선거 결과나 전망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제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성패에 따라서 어떤 그 정차 시나리오가 가동되느냐. 요게 일단 좀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진다면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은 사실은 지는 것을 본인들도 좀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퇴로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서는 원래 밭이 좀 뭐 약간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목표는 물론 당연히 뚜껑 열어봤을 때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질 땐 지더라도 젖잘싸를 해야 된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해야 된다. 최대한 득표차를 줄여놓고 져야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목표에 지금 굉장히 매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뭐 15%니 뭐 18%니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두 자릿수를 넘어서 압도적인 패배로 가게 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당 지도부 리더십이 바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김기현 체제 무너집니까? 그렇게 전망하세요?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용산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그냥 교체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아니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판을 키운 건 용산 아닙니까? 근데 용산이 책임지진 않으니까요.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을 갈 수는 없잖아요. 할 말 없잖아 그러면.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이 선거를 치른다는 건 고정값이라 이거 국민의힘이 이거 갈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 뭐 갑자기 뭐 탄핵이 하지도 않을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김문지 기자도 혹시 그럼 김기현 체제 붕괴될 거라는 전망에 동의하세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는 이제 비대위가 치러질 수도 있다라는 게 초창기 전망이었었는데 맞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흘러오면서 오히려 이제 일종의 대안부재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내에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할까 정풍운동이라고 해서 새롭게 목소리를 낼 그룹들이 이제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그룹이 이제 광고하게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용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구신 기자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요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상황으로 계속 이제 이슈를 바꾸는 것이지 과연 당 리더십을 교체함으로써까지 뭔가 변화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두 분의 전망이 갈리는데 분명한 사실은 만약에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수도권 위기론은 이제 공식화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안에서. 그죠? 내년 총선 관련해서 수도권 위기론이 공식화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면서부터 당의 분위기나 기류나 공천 방향이나 이런 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목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영남 물갈이론하고 이게 맞닿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차출을 해야 된다. 수도권으로.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수도권 위기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를 쓰는 걸 굉장히 좀 저어했잖아요. 네.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큰 표차로 지게 되면은 이 수도권 위기론이 말 그대로 이제 증명되는 셈이 되어버리니 당 지도부에서는 이 그 본인들이 해왔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기조로는 안 된다. 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당장 지금 지도부부터 기득권 내려놔라 이런 요구들을 거세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거기에서의 돌파구가 과연 김기현 대표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여기에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죠. 그 울산 출마 포기 선언 하면서 대표적인 수행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영남 물갈이에 어떤 그러니까 선봉의 선언 이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정무적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지금까지 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선택해 왔던 정치적 행보들을 보았을 때 그런 리스크와 리턴을 감당하는 그런 선택을 할까? 저는 거기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두 분의 견해가 갈린다는 걸 해놓고 그럼 정반대로 국힘이 이기고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긴 경랑에 휩싸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길 거라는 전망들을 꽤 크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강서구청장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지고 있는 선거이거든요. 애초에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하는 표밭 자체가 민주당에 좀 유리한 지점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김태우라는 후보의 경쟁력이 부족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사면을 하고 바로 이제 다시 복권시켜서 출마시켰다.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지역에서 빌라에 녹물과 바퀴벌레가 나온다라는 식의 참 사실 지역 구민으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민주당이 지기 어려운 선거인데 졌다라고 한다면 당장 이제 이재명 체제에 대한 또 질문과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전략 공세를 했잖아요. 예. 김기현 후보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기면 안 되고요.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이겨야만 해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왜냐하면은 이걸 만약에 이기더라도 신승했다. 예를 들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51대 48로 이제 김태우 후보가 이겼거든요. 한 요 정도 격차로 뭐 아주 클로즈한 상황으로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된다. 뭐 하게 되면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표를 최대한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판이 훨씬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현 이재명 대표 리더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서 회복하고 얻었던 이 기세가 바로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체크 포인트가 투표율인데 이것이 어떤 양당 지지층만의 어떤 투표로 그러니까 끝나느냐 아니면 이른바 무당층이 그러니까 일부라도 어떤 투표장에 와서 투표를 높인 상태에서 투표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거 총선에 주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본투표를 앞두고 이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40% 이상은 기본으로 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으니까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 정도 나왔으면은 중도층도 나온 거죠.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에서도 투표하러 나온 분들이 좀 있다라는 건데 이분들의 표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투표의 성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우리 빌라를 아파트로 바꿔줄 후보를 밀어줘야지 일까? 사실 강서구에 이제 표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게 되면은 대체로 이제 빌라 내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빌라가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 오히려 본인을 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나가야죠. 네,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구호가 잘 먹히기가 쉽지 않다. 그럼 이렇게 본인들의 실생활에 걸려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야당 성향 투표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이 강서구 선거에서의 큰 표차가 수도권 위기론의 국민의 입장에서 수도권 위기론의 방증이라면 결과적으로 총선까지도 이런 정권 심판론의 큰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교훈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지 기자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선거에 관련된 다양한 전망들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다 의미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합리적인 분석이다. 근데 지금 상황들이 과연 합리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끝나고 봐야지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아이고 예. 네, 어떤 면에서는 그건 무조건 맞지. 끝나고 보면 되죠. 예.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전국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도 김태우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공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결국 공천을 했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 약간의 좀 합리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러이러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게 보통 틀리고 설마 이럴까 하는 게 보통 맞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내년 총선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진단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누가 당선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당파가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득표율 격차를 벌이느냐 마느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내년 총선을 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무당파는 거의 지금 뭐 투표장에 오지를 않고 양당 지지층 중심으로 투표를 했고 그래서 뭐 거기서 당락이 어떻게 나오든지 그러면 이거 총선 풍향계로서 약간의 의미는 제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체크를 해봐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당파가 일정하게 참여를 했다면 그래서 득표율 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를 보면 이제 내년 총선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것이다. 이제 그거는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김행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두 분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김행 후보자가 그래도 임명장을 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초반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김행 후보 결국 임명장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좀 반반 정도로 예측하는 기사들이 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행 후보의 이번 이 다이내믹한 엑시트 사건이 청문회 엑시트 사건이 영향을 준 거가 이제 증명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줬는지가 만약 이게 악재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용산에서 그대로 강행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론이 그렇게 한다면 본인 전망은 저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김행 후보한테 약간 이제 그 어그로를 이렇게 김행 후보가 몰아가면 두 분을 임명하고 김행 후보 낙마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이 용산 실무진들에서 있었고.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안 맞았다면.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용산은 안 그럴 수 있다. 예, 용산은 그대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 보고 임명하겠다는 자체가 아마 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체가 사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 요소라는 건 용산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이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 아직도 이제 임명 기류 쪽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쓸데없는 것에 저는 항상 꽂히기 때문에 김현숙 장관은
이 장면을 어떻게 지켜봤을까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예전에 저기 정홍원 총리도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내려오고 싶은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래서 네. 퇴임때 하신 이제 밝게 찍혀가지고 화제가 된 그게 있었는데 김현숙 장관도 뭐 비슷한 심경이지 않을까 추측해 아니 봅니다. 김현수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가부 교체 이의가 없었다면 이제 국정감사에 그냥 온몸으로 모든 화살을 다 받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쏙 들어가고 이제 대신 그 자리 김행 후보자가 딱 하고 있으니까 좋아할까요? 본인 궁금해서. 입장에서는 뭐 저는 쓸데없는 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